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리그컵을 버려야 한다? 아르네 슬롯에게 있어 대회를 버린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간 뛰지 못했던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켰음에도 까다로운 브라이튼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서 만나는 상대는 사우스햄튼. 브라이튼 원정에 이어 사우스햄튼도 원정 경기에 배치되었습니다. 또다시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은 존재하지만 상위권 팀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괜찮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나온 흥미로운 요소들을 간단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신. 이번 경기를 통해 리그, 챔스, 리그컵 3개 대회를 동시에 진행하며 3연속 원정 경기라는 부담스러운 4연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A매치 휴식기 전까지 만나는 세 팀의 경우 브라이튼, 레버쿠젠, 아스톤빌라 모두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지만 3연속 안필드에서 만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선수단의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겠죠. 만약 브라이튼 원정에서 패배를 하고 홈으로 돌아온다 하면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경기마저 승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브라이튼전은 과감한 로테이션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요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주전 선수들 대거 출전, 두 번째로 중앙 공격수 없는 운영, 세 번째로 야로스의 첫 선발 데뷔. 이 세 가지 요소의 디테일적인 내용을 얘기해보죠. 첫 번째로 비주전 선수들 대거 출전. 개인적으로 아르네 슬롯의 전술, 경기 결과 등등 우리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결과값에 대한 얘기도 대단하다 느끼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대단함을 느끼는 요소는 선수 관리입니다.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로테이션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있는 리그컵마저도 알뜰살뜰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며 결과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전 선발 라인업을 보시죠. 각포, 소보슬라이, 존스, 디아스, 로버트슨. 주전급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은 총 5명이 나왔지만 실제 지금의 5명도 지난 4연전 동안 모두 풀타임을 소화한 경우는 없습니다. 디아스, 각포, 로버트슨이 또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디아스는 4경기 동안 205분 소화, 각포는 253분, 로버트슨 258분, 소보슬라이 278분, 커티스 존스 275분. 이외에도 살라든 누구든 간에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선수는 아예 없습니다. 존스마저도 최근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두 선수의 체력 관리를 생각하며 3번의 스타팅, 거의 풀타임에 가깝게 뛴 것이지 어떻게 하더라도 300분 이상의 시간을 소화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켈러마저도 로테이션을 돌렸고 오늘 경기에서는 누네스의 체력 관리를 위해 9번 없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아르네 슬롯과 그의 코치들이 어느 만큼 선수들 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운영이죠. 거기다가 정말 냉정하다 느낀 요소 중 하나, 이번 경기에서 발생한 2번의 실점은 모두 콴사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데 후반 막판 불운하게 콴사의 몸에 맞고 굴절되어 실점하게 되자 5분을 남기고 코나테를 넣어버립니다. 이는 콴사를 질책하는 것보다도 이 선수가 남은 5분 동안 멘탈적으로 흔들리며 추가 실점을 하여 혹여라도 3대3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변수마저도 삭제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죠. 이걸 보면서 꾸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리턴 값이 조금 더 크다 하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는 감독이구나. 선수를 대하는 방식에서 냉정한 감독은 아니지만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보다 냉철한 감독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 공격수 없는 운영. 이는 앞서 언급한 선수 관리의 연장선입니다. 아르네 슬롯의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9번 자리에 공격수를 두는 것이 좋지만 이번 경기에서 다르윈이 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스, 소브슬라이 모두 제가 요청한 것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 둘을 9번 없이 기용할 때에는 항상 수비 최종 라인 뒤로 충분한 침투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미드필드로 내려가서 도와주고 삼각 패스를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두 선수가 정말 잘했던 부분은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도 공격수의 깊숙한 침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에서 중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9번을 두는 게 좋지만 다르윈이 쉬어야 할 것 같아서 휴식을 주었다. 현재 디오고 조타가 부상으로 제외된 상황에서 9번 역할을 수행할 자원이 누네스 말고는 없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 수 있는 건 각포를 역시나 9번으로 분류하진 않았다는 것. 시즌 전에도 인터뷰를 통해 계속 얘기했었지만 각포가 센터 포워드로 뛰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다 보니 슬롯 입장에서도 각포를 최대한 측면 자원으로 출전시키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수가 발생한다면 그땐 중앙에서도 출전할 여지는 있겠죠. 오늘 경기에서 9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프리시즌에 소보슬라이 존스를 중앙에 두며 센터 포워드 없이 경기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9번 없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수비 포메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가능합니다. 아르네 슬롯은 수비 상황에서 4-2-4, 4-4-1을 혼용합니다. 물론 상대 센터백 숫자에 따라 4-2-3-1도 선택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2-4에 근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10번 미드필더를 공격수와 같은 라인에 두며 센터 포워드 10번 미드필더 2명이 센터백을 1차적으로 압박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9번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수비 상황에서 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는 소보슬라이, 존스 두 명의 미드필더가 전방에서 어떠한 활동량을 보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압박 능력을 보이는지 역으로 칭찬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음으로 리버풀은 9번 선수에 의존하는 운영이 아니다. 이번 시즌 전대회 포함 득점 기록을 보시면 살라 8골, 디아스 6골, 조타 4골, 각포 4골, 누네스 2골. 포워드의 득점을 나열했을 때 윙 자원들이 가져가는 득점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9번 선수들의 득점력이 떨어질 만한 요소들도 충분합니다. 페널티 박스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확보하는 것, 미드필더를 박스 안으로 밀어넣으며 특정 공격수에 의존하지 않는 것, 트랜지션 상황에서 9번의 오프 더 볼을 활용하는 것, 그 외에 크로스도 영향을 주었죠. 9번 선수들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요소들도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여러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맨시티와 같이 상대가 밀집된 포메이션을 자주 가져오게 되어 윙어들이 슈팅할 만한 찬스보다 어떻게든 박스 안에 볼을 투입하며 최대한 경합률이 높은 홀란드를 활용하겠다 하면 9번 선수의 득점력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리버풀은 그러한 특수성을 지닌 팀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번의 득점력보다 윙어들의 득점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이렉트성 플레이, 트랜지션을 통한 마무리 빈도도 꽤 높은 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러한 점에서 리버풀은 9번 선수가 득점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전방에서의 압박, 연계 플레이, 센터백 사이에서 깊숙이 침투하며 유리한 숫자 싸움을 만들어주는 것, 다양한 패턴으로 팀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소보슬라이를 지금과 같이 9번 자리에서 존스와 함께 활용하더라도 아무런 이질감이 없는 것이죠. 인상 깊게 본 공격 시퀀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측면 콴사가 볼을 잡으며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켜 빌드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9번 선수가 없는 경기이다 보니 엔도, 모튼, 존스, 소보슬라이 4명의 미드필더가 모두 디펜스 서드까지 내려와서 연결 작업을 해주고 이후 볼 전진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수적 우세 상황이 자주 발생하겠죠. 이후 콴사가 존스에게 대각 패스를 성공시키고 곧바로 몸을 돌립니다. 명확한 9번이 없는 운영에서 첫 번째 압박 라인을 벗겨내면 미드필더 4명을 활용하는 리버풀이 수적 우세를 가져갈 수 있어 소보슬라이에게 마크맨이 붙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공격수의 마크맨은 센터백이기 때문이죠. 패스 줄 곳이 없어 존스가 한번 템포를 조절하며 백패스, 반대 전환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메스에서 로버트슨으로 이어지며 좌측으로 볼이 돌아갑니다. 현 구조에서 소보슬라이는 상대 수비 라인을 내리기 위해 전진,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디아스가 중앙으로 와서 링커 플레이, 이러면 마크맨이 붙을 수가 없죠. 로보의 패스가 디아스로 향합니다. 디아스가 볼을 받아 도는 상황에서의 포지셔닝을 다시 봅시다. 측면 공간은 풀백, 브래들리 전진, 중앙은 2명의 미드필더가 직선적으로 뛰어주며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내려줍니다. 아르네 슬롯이 말하는 소보슬라이, 존스의 수비 라인 깊숙이 침투해주는 움직임이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내려와서 미드필더적인 역할도 수행하면서 깊숙이 상대 센터백 방향으로 뛰어주면서 라인을 내리면 디아스에게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디아스의 볼을 존스가 이어받는 상황에서 다시 멈춰봅시다. 왼쪽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위해 고정시켜둔 각포,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로버트슨의 움직임, 소보슬라이까지도 있으면서 무려 3대1 구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존스는 1차로 각포에게 패스를 주며 소보슬라이와 로버트슨 2명의 선택지를 열어주게 됩니다. 각포의 의도가 포함되었든 포함되지 않았든 해당 터치를 소보슬라이가 가져가며 오버래핑하는 로버트슨에게 연결, 측면에서의 3대1 구도였으니 풀백을 막할 자원은 당연히 없습니다. 로버트슨의 노마크 상황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소보슬라이는 곧바로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며 기회를 가져갑니다. 컵백 크로스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죠. 안타깝게 골키퍼의 발끝에 맞으면 소보슬라이의 득점은 무산되었으나 굉장히 좋은 패턴으로 유효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9번이 없다 하더라도 되려 미드필더 4명으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 평상시 10번 역할을 수행하며 훈련된 페널티 박스로의 침투를 보여준 존스와 소보슬라이, 각포가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존스, 소보슬라이의 중앙 움직임이 크게 작용했다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야로스의 첫 선발 데뷔, 수많은 선방도 있었지만 아르네 슬롯이 칭찬한 부분 딱 하나로 야로스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의 중요한 세이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봤을 겁니다. 게다가 발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플레이했는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짧게 가야 할 때와 스트라이커로 향해 볼을 올려야 할 때를 잘 선택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백과 야로스가 다루는 방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선방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테고 제 개인적으로도 보고 놀랐던 부분은 브라이튼의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경기에서 패스의 퀄리티가 대단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엄청 간단한 예시지만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브라이튼이 1차적으로 리버풀 센터백들의 패스길을 완벽히 차단하게 됩니다. 현 구도에서 로버트슨이 만들 수 있는 패스길이 없어 야로스에게 전달, 여기서 야로스가 단 한 번의 터치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강하게 측면으로 벌려있는 콴사에게 전달합니다. 상대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려는 차이 말이죠. 이 패스 강도, 정확도 하나로 콴사가 받자마자 몸을 돌리며 압박 라인을 그냥 뛰어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요소처럼 보이시겠지만 이러한 0.5초, 1초 안팎의 패스 퀄리티 하나 차이가 공격의 결과를 좌우하죠. 여유롭게 올라오며 사이 공간에 있는 엔도에게 패스, 모튼에게도 공간이 널널하게 남으며 전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엔도는 자신이 볼을 이끌며 3명의 미드필더의 압박을 받은 채 사이를 관통시킵니다. 더 좋은 선택지도 있었겠지만 결과가 또 중요한 법이죠. 소보슬라이가 볼을
공격받는 순간 두 번째 수비 라인도 건너뛰었습니다. 측면에는 3명의 리버풀 선수들이 또다시 기다리며 브래들리는 수비 라인으로 깊숙이 들어가주며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소보슬라이가 1차적으로 각포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면 커티스 존스의 오버래핑, 로버트슨의 언더래핑 모두 가능한 3대1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각포는 로버트슨의 언더래핑 선택, 로버트슨의 슈팅이 아깝게 발에 맞으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공격 시퀀스가 유연하게 진행되는 시작점은 골키퍼의 올바른 패스 선택입니다. 작은 요소라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스날전에서 고전했던 것도 켈러의 패스 선택이 그리 날카롭지 않았던 것도 한몫하죠. 엘리트 레벨에서 차이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키퍼의 패스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야로스의 킥력이나 뭐나 대단히 높게 평가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3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포의 대단한 활약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었지만 이는 각포의 개인 퍼포먼스와 관련해 다른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아르네 슬롯 정말 운영 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